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고생만 하며 살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란 걸 진즉에 알았더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힘들게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릴 걸 후회가 돼요. 남편과 함께한 10년이란 시간이 제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아깝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지우고 싶은 10년의 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남동생의 나이는 고작 10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교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대학을 포기했고 혼자 힘들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직장을 다녔어요. 어머니 혼자 벌다가 저도 같이 벌게 되니 형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중학생이었던 시절 어머니마저 알 수 없는 병에 끙끙 앓으시다 결국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남동생을 자식 키우듯이 돌보았어요. 다행히 남동생이 손이 많이 가는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남동생의 학비를 대느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은 꿈도 못 꾸었죠.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저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사치처럼 느껴졌고 항상 저보다는 남동생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동생과 단 둘이 살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춘기가 온 남동생이 방황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온 동네를 찾아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당구장에, 노래방에, 오락실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와 야단도 치고 타일러도 보고 그럴 때마다 남동생은 부모도 아니면서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만 해댔었죠. 내가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동생이 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방황하던 남동생이 정신을 차린 것은 제가 일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난 그 후부터였어요. 남동생이 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가 제가 쓰러졌거든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손을 잡고 있던 남동생은 제가 어머니처럼 잘못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며 저를 껴안고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며 앞으로는 저의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남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런 남동생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가며 열심히 일하고 모았어요. 남동생의 대학 학비까지 모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동생은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했었던 저는 남동생마저 저와 같은 이유로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동생을 설득했어요. 누나, 나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니야. 대학은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도 되고, 지금은 가고 싶지도 않아. 정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누나처럼 힘들게 고생하고 싶어서 그래? 누나도 누나 인생 살아야지. 민우 형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 건데. 너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해줄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괜찮아. 지금은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나중에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너가 해주면 되잖아. 고마워. 나중에 꼭 다 갚을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게 누나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니까. 알았지? 저의 말에 남동생은 대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내내 알바를 하면서 학비에 보태라며 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동생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기특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잠을 쪼개가며 알바를 하며 번 돈을 차곡차곡 따로 모아두었어요. 나중에 남동생이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며 공부한 남동생이 졸업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뛸 듯이 기뻤어요. 남동생은 이제 누나 고생 끝이라며 이제는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의 졸업을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죠. 거의 10년을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청혼을 한 지는 꽤 되었지만 제가 남동생의 대학 졸업 후에 하기를 원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졸업한 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했었어요. 짧으면 반년, 길어봐야 1년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어려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기에 여러 회사를 다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3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몇 달 일하다 말고 또 몇 달 일하다 말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어? 출근 안 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언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만둬? 그렇게 됐어.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만둔 건데, 어? 회사가 나랑 안 맞아. 당신이랑 맞는 회사가 어디 있긴 해? 아니, 나는 주간만 하고 싶은데, 무조건 야간을 같이 해야 된다잖아. 하면 되잖아. 남들 다 하는 거 자기는 왜 못해? 야간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야. 남들 잘 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아는 사람도 야간 일 하다가 몸만 병났다니까. 몸만 개고생한다고. 그래도 해야지. 당신 직장 그만둔 지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걱정하지 마. 여기 말고 다른 곳 구하면 돼.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자기가 아직까지 20대인 줄 알아? 이제 나이 더 들면 갈 곳도 없어져.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 내 생각은 안 해? 정말.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잔소리 안 하게 생겼냐고. 누구는 뭐 일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나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알아, 알지. 내가 자기 고생하는 거 다 알지.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 직장은 잘 알아보고 구할게. 한 번만, 응?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곳은 사장이 별로다. 어떤 곳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또라이다. 저와 상의도 없이 덜컥 사표부터 내버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속이 터졌어요. 저런 인간을 믿고 제 인생을 맡길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동생을 하나 더 보살피고 있는 심정이었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남동생은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선한 얼굴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착했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그동안 받았던 돈을 차곡차곡 저금해 놓은 통장을 결혼할 때 같이 쓰라며 전해줬어요. 남동생은 쓰라고 준 돈을 왜 안 쓰고 이렇게 모아놨냐며
자기의 것이 아니니 받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결혼하는데 누나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며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동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올케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도 낳았어요. 저는 올케가 아이를 낳은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했어요. 몇 번의 유산을 경험했던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다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잦은 실직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몸이 힘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임신 초기에 몇 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유산을 했을 때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임신 초기 몇 번의 유산 경험이 있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서 조심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터라 제가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놀고 있던 남편은 어느 순간 밤만 되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자 언제까지 갚으라는 독촉장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온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이 저 몰래 빚을 내서 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빚까지 내면서 도박을 하다니 정말 이 인간을 죽이고 싶었어요. 몇 날 며칠을 눈만 뜨면 남편과 싸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 저에게 온 마지막 아기가 잘못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조카를 제 친자식처럼 예뻐했어요. 남동생과 가까이 살면 매일 조카를 보러 가고 싶을 만큼 조카가 사랑스러웠어요. 옹알이를 하는 모습도 배밀이를 하는 모습도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그런 조카가 6살이 되었을 때 올케가 아이를 키워달라며 찾아왔었어요. 올케의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셨고 어쩔 수 없이 올케가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벌이를 하려니 조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그런 올케에게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조카를 잘 돌보고 있겠다고 말했어요. 남동생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카를 정말 제 친자식처럼 돌봤어요. 같이 시장에 가서 예쁜 머리핀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린이집에 갈 때에는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었어요. 고모라며 졸졸 따라다니는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고모, 이것 봐요. 이게 뭐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린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가족 그림이네? 네, 여기는 아빠, 엄마, 고모, 고모부. 다은이 손잡고 있는 사람이 고모야? 네, 다은이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고모가 손잡아 주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네. 우리 다은이 똑똑하기도 하지. 고모, 나 이거 벽에 붙여놓을래요. 당연하지. 고모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줄게. 어디 보자. 여기 어때? 좋아요. 좋아. 저는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그려왔다는 가족 그림의 테두리를 예쁜 종이 테이프로 감싸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정면에 보이는 곳에 예쁘게 붙였어요. 조카는 기분이 좋아 박수를 치며 깡충깡충 뛰었어요. 조카는 다행히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지도 않았고 제가 해주는 음식들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더 뿌듯했어요. 저는 조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퇴직금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생활이 조금씩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생활비를 보태겠다는 남동생은 여지껏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작자는 허구한 날 술을 마시러 다니기 바빴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간히 다니고 있던 일용직도 어느 순간 나가지 않고 가정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남동생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기도 싫었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남동생 형편이 어려운 걸 뻔히 알기에 내색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식당은 나이가 많은 저도 일할 수가 있었어요. 20대부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었던 저는 식당 일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힘에 부치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어깨 등에 파스를 붙여가며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식당 일을 하고 나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온종일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느라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카가 오기 전까지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그대로 누웠어요.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눈을 떠보니 남편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양손 가득히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는 뭐야? 양손에 든 건 또 뭐고? 아, 이거 오늘 쇼핑 좀 했지. 쇼핑? 이것 봐봐. 야, 요즘엔 왜 이렇게 색깔이 진한 것들이 좋은지 모르겠어. 어때? 잘 어울리지? 야, 이 옷은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려다가 둘 다 잘 어울리길래 다 샀지 뭐. 아, 역시 나는 이런 색깔이 잘 어울려. 당신이 그런 옷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하긴. 입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모임 갈 때 입어도 되고 산에 갈 때 입어도 되고 내가 두루두루 입으려고 이리저리 다 생각해서 산 것들이야. 당신이 남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사람이 그런 옷이 왜 필요하냐고. 그리고 그 옷들 무슨 돈으로 산 건데? 그 결혼 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거 그 돈 받았어. 친구 누구? 아, 얘기하면 당신이 알아?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그런데 쓸 돈 있으면 나를 줘. 지금 우리 형편에 그 옷들이 가당키나 해? 아, 그놈의 돈.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더만 기분 잡치게. 야, 누구는 쓸 줄 몰라서 이러고 사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따박따박 월급을 갖다 줘 봤어? 나 몰래 빚내서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아,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이, 또 그 소리. 아, 내가 네 잔소리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아, 밥이나 줘. 돈 쓸 줄 아는 당신이 차려 먹어.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화딱질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누구는 돈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줄 아나.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한 이불을 덮으며 같이 살고 있으니 제 눈을 제가 찌른 거죠. 정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 건지 나이를 진짜 어디로 처먹은 건지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새로 사온 옷을 정리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문을 쾅 닫고는 조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원래는 어린이집 차를 타고 왔었는데 남편이랑 더 같이 있다가는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니 담임 선생님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는 저를 보고 반갑다며 뛰어와 안겼어요. 저는 조카와 손을 잡고 중국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조카가 좋아하는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작은 입으로 짜장면 소스를 입가에 잔뜩 묻혀가며 면발을 쪽쪽 빨아당기면서 먹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조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어요. 짜장면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는 항상 문방구를 들렸어요.
무언가를 사지는 않아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끼우고 돌리면 안에 작은 것이 들어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공이 나오는 뽑기를 했어요. 조카는 예쁜 반지가 들어있는 뽑기가 하고 싶다며 거기에 동전을 끼웠어요. 아직 돌리는 힘이 부족해서 낑낑거리고 있는 조카의 손을 잡고 힘껏 돌려주었어요. 딸깍거리며 플라스틱 공이 굴러나왔고 조카는 거기에서 분홍색 반지를 꺼내었어요. 너무나 예쁘다며 팔짝팔짝 뛰는 조카를 보며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남편이 소파에 있다가 반겨주었어요. 고모부, 다은이 왔어요. 아유, 그래. 다은이 어린이집 갔다 왔어? 고모랑 짜장면 먹고 왔어요. 이거 봐요. 반지 예쁘죠? 아유, 그래. 아유, 다은이처럼 아주 예쁘네. 저는 조카를 씻기고 일찍 재웠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밥은? 아직. 이리 와, 차려놨어. 나 빼고 짜장면 먹으니 맛있디? 그래, 당신 얼굴 안 보니까 안 씹고도 넘어가더라. 치. 그건 그렇고 당신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밥 먹다가 체하겠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예전에는 막노동이라도 하더니 요즘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사업 구상 중이야. 사업? 아, 그래. 내가 가만 보니까 남 밑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사업할 돈은 있고? 아, 돈이야. 어디선가 생기겠지. 천하태평이구나. 그냥 노가다라도 뛰어. 차라리 그게 더 속은 편하니까. 아, 그것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더라. 당신이랑 대화를 하겠다고 앉아있는 내가 미친년이지.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도 않는지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지 결혼 초부터 확실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남편이 하는 대로 믿고 기다렸더니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저런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앞길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돈벌이를 하지 않았던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 보였어요. 매일 그렇게 누굴 만나는지 나갔다 하면 함흥차사였죠.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쇼핑을 하고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저렀는지 결혼하기 전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말뿐이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조카를 키운 지 벌써 1년이 되었고 그동안 저희 집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등바등 살고 있는 저, 그리고 여전히 놀고 먹고 있는 남편.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았다는 그 말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쁜 나머지 남편이 하고 다니는 것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나, 이제 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와 있었어요. 언제 왔어? 왔으면 연락을 하지. 아니야, 온 지 얼마 안 됐어. 차라도 한 잔 줄까? 갑자기 웬일이야? 이제 다은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제 형편이 괜찮아졌어? 그 장인어른도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빨리 일어나셨고 다은이 엄마도 같이 벌었고 이게 다 누나 덕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나. 다은이 매일 보다가 이제 자주 못 봐서 어쩌지? 내가 자주 놀러 올게. 근데 누나 어딜 다녀왔길래 땀을 이렇게나 많이 흘렸어? 나 요즘 집 앞 식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식당에서? 그 다은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니 몸이 쑤셔가지고. 식당 일 힘들지 않아? 내가 보낸 생활비로 부족하면 더 달라고 말을 하지. 생활비? 내가 보낸 생활비 못 받았어? 아니, 전혀. 1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누나, 달에 200만 원이나 줬는데? 뭐? 잠시만.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누나 이름 확인까지 했는데?
제가 생활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깜짝 놀란 남동생은 자신의 핸드폰에 찍혀져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거 누나 거 아니야? 매형이 이리로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매형이? 잠시만, 내 이름으로 된 게 맞긴 한데. 남동생이 보여준 사진을 자세히 보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통장은 신용불량자인 남편에게 사용하라며 만들어준 통장이었어요.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만들 수 없었던 신랑은 일용직을 하면서 그 통장으로 돈을 받았었고 몇 년 동안 그 일도 띄엄띄엄하고 최근에는 아예 하지 않아서 제가 그 통장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너 언제부터 이쪽으로 돈 보낸 거야? 벌써 1년 정도 됐지. 1년? 돈 보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저번에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매형이 받았거든.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누나 들어오면 계좌 알려달라고 전해달랬더니 이 통장을 찍어서 보내줬었어. 난 당연히 누나에게 말한 줄 알았는데 매형이 얘기 안 했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네 매형 들어오면 확인해 볼게. 다은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 다 됐네. 오늘 바로 데려갈 거야? 그러려고. 누나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래, 괜찮아.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조카와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해서 슬펐지만 조카가 있는 앞에서 남편과 싸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동생을 보내고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놈의 인간이 컴컴해질 때까지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쉬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거실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이 바싹바싹 타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남동생의 말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 잠도 못 잔 채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리다 보니 도무지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저는 식당에는 하루 쉰다고 말을 했고 그날도 남편을 밤새 기다렸지만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쉴 수 없었던 저는 식당에 출근을 했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다 보니 손님들이 주문한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음식을 다시 갖다 주거나 반찬 접시를 떨어뜨리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답지 않은 저의 모습에 사장님은 걱정이 되었는지 점심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난 후에 따로 부르셨어요. 그 식당에서 일을 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장님과는 사적으로는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며 편안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저는 사장님에게 며칠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어제 저의 남편이 치킨집 사장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며 치킨집에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불이 나게 치킨집으로 달려갔지만 아직 문이 닫혀 있었어요. 개인적인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는 무작정 치킨집 사장님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한참을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니 치킨집 사모님이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왔어요. 저희 남편 여기 안 왔었어요? 그 집 남편도 어제 안 들어왔어요? 네, 그저께부터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식당 사장님이 어제 저희 남편이 치킨집 사장님과 같이 있다는 걸 봤다기에 무작정 찾아왔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뭐 집히는 거라도 없으세요? 잠시만, 혹시 이 인간이 또? 왜요? 뭐 집히는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예전에 이 인간이 화투를 치다가 몇 번 걸린 적이 있어서요. 네? 치킨집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예전에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한 적이 있기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예전 그때의 일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 인간이 어디에서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치킨집 사모님에게 제 연락처를 전해주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온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심장이 터져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올라가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저는 남동생의 목소리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집을 나가서 3일째 아무 소식이 없다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고 울먹였어요. 남동생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며 자신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었던 남동생은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며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남동생은 회사로 다시 출근을 했고 얼마 안 있다가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치킨집 사모님이었어요. 남편을 찾았다며 어서 빨리 오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치킨집으로 쫓아갔어요. 그곳에서는 벌써 치킨집 사장님과 사모님이 가게 물건들을 내던지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싸움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가게 앞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저는 그 옆에 앉아있는 만신창이가 된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며칠 머리를 감지 않은 사람처럼 머리카락은 떡져 있었고 입고 나갔던 옷은 시커멓게 얼룩이 져서는 시큼한 냄새까지 났어요. 몰골이 말이 아닌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저런 인간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혹시라도 사고라도 났을까봐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초점 없이 앉아있는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지금까지 치킨집 사장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당신 혹시 또 도박했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려던 건데. 뭐?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또 도박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도박 때문에 애까지 유산하게 만들어 놓고선 또 하고 싶디? 내가 당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도 이렇게 가슴이 터질 만큼은 아니었어. 근데 뭐? 도박?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내가 뭘 어쨌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하지 않을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응? 이번 한 번만 믿어주라. 진짜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응? 아니, 이제 더 이상 당신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리고 당신 내 통장 가지고 와. 통장? 그래, 내가 당신 신용불량자 됐다고 통장 못 만든다고 만들어달라고 했던 그 통장 말이야. 그 통장은 갑자기 왜? 지금 나한테 왜냐고 묻는 거야? 당신 그 통장으로 내 동생한테 매달 200만 원씩 받았잖아. 아니야? 아니 그게... 당신 설마 그 돈까지 다 쓴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내가 2배로 불려주려고 그랬는데. 뭐? 내 동생이 준 돈까지 도박으로 다 날렸다는 소리야? 매달 200이면 1년이면 자그마치 2,400이야. 제정신이야? 그 큰 돈을 한 번에 다 날렸다는 소리야?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게 어떤 돈인데? 당신이 뭔데 그 돈으로 도박을 해? 당신이 도대체 뭔데? 됐어. 다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이혼해. 나 이제 더 이상은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이제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빌잖아.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서 그래. 좀 차분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라지라고!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몸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동생이 제 옆에 있었어요. 남동생은 정신이 이제 드냐며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동생은 다독거려줬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제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생각에 병실에는 자신이 있겠다고 말하고 남편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저는 남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남동생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남동생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제 옆에서 같이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며 자신은 언제나 제 편이라고 말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퇴원을 하게 된 저는 남동생에게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받아주며 저를 부축하려 했어요. 그런 남편을 밀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은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죽을 끓여와 제 앞에 놓아두고는 말없이 나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며 다시 생각하자며 애걸복걸했지만 저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를 먼저 보내고서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댄 남편을 하나뿐인 남동생이 고생해서 번 그 돈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 감쪽같이 저를 속이며 흥청망청 다 써버린 그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과 싸울 힘도 없었어요. 조용히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나 더 이상 당신하고는 같이 못 살아. 지금까지 같이 잘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니? 아니,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도 예전에는 당신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당신한테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 내가 더 잘할게, 응?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1년 동안 감쪽같이 나를 속여놓고는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당신 내가 우습니? 당신이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쉬고 싶을 땐 그만두고 당신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우스워?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나 결혼하고 벌써 10년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신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거 있어?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 아니야, 나 이제 변할 수 있어. 변하도록 할게. 아니, 난 이제 당신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어. 당신 이제 내 인생에서 그만 빠져줘.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까지 해서라도 이혼할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 우리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차분한 저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말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이혼을 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지금은 끔찍한 장소가 되어버린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동생에게 그동안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돈을 의미 없는 곳에 쓰게 돼서 미안하다며 지금 도와준 것은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저에게 남동생은
어차피 저에게 준 돈이라 어떤 곳에 들어갔던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돈이라며 자신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저의 덕분이라며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남동생이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는지 가슴이 울컥거렸어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올케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에서 일을 시작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왜 그동안 남편의 손을 못 놓아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살았는지 손을 놓으니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요. 앞으로 제 인생은 황금빛만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